어서 오십시오. 소리로 듣는 책방 오디오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에 들려드릴 작품은 김찬숙 작가님의 소설집 넝쿨장미와 늙은 개 그리고 중에 수록된 단편소설 남향입니다. 이 소설은 고향과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육청 서기관이었던 언니의 죽음. 이 작품에서 그 언니는 은파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보잘것없는 시골 출신으로 교육청 국장으로 출세하지만 악착 같은 삶에 비해 쓰러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언니의 죽음을 큰언니인 은조 언니와 함께 얼마 전 어머니를 잃은 구순의 아버지에게 알리러 가는 과정으로 시작을 합니다. 작가님의 양력은 설명란에 기록해 드리고요. 저는 바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남향, 김찬숙. 차창으로 가을 햇살이 깊게 파고들어 은조 언니의 검은 머리카락 위에 내려앉는다. 언니의 머리 위, 가지런히 꽂혀있는 흰 나비를 닮은 리본 위에 햇빛은 잠시 머문다. 길은 끝없이 이어지고 가로변의 코스모스는 활짝 피어있으나 시들어가는 들녘의 갈꽃과 어울려 철양맞은 느낌이다. 가슴 시린 건 늘 마지막 햇살인가 보다. 아름다우나 그 끝이 어둠을 향해 가고 있으므로. 가로변 코스모스에서 나는 왜 황량한 겨울을 보는 것일까? 저리도 아름다운데 보이지도 않는 쓸쓸한 가을과 겨울의 그 어디쯤에서 헤매고 있는 나를 본다. 해피 평창 700이라는 표지가 눈에 들어왔다. 해발 700m. 인간이 살기에 가장 적당한 곳이라던가. 하지만 내게 평창은 알싸한 속쓰림과 허기를 느끼게 한다. 인생 50을 훌쩍 넘겨 불어가는 뱃살을 훈장 삼아 달고 다니는 한 중년 여인이 죽을 둥 살 둥 버리고 떠나온 고향이었기 때문일까. 평창만 벗어나면 인생 꽃길이 기다릴 줄 알았는데 버린 그곳은 풍요롭게 여생을 마치겠다고 너도 나도 찾아오는 휴양지가 되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이곳을 벗어나 서울에서 살겠다고 발버둥 쳤던가. 끝없이 되물어 보아도 알 수 없는 애처로움 뿐. 공원 묘지에서 소주를 연거푸 마셔대던 은조 언니의 굵은 얼굴 주름위로 햇빛은 옮겨앉고 언니는 연신 창문에 얼굴을 찍고서도 홍건한 잠에 취해 있다. 갑작스런 은파 언니의 죽음에 애통해 죽겠다더니 저리도 태평하게 잠들 수 있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 자라면서 늘 은조와 은파 사이 어디쯤에 내가 있는 듯 했다. 너무 태평한 맏언니 은조. 삶의 모든 걸 계획과 직설로 무장한 둘째 은파 사이의 그 어디쯤. 은파 언니는 자기 성격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죽음이라는 직설적 임팩트를 우리를 향해 멋지게 날리고 가버렸다. 멍하게 허공을 보다가 크게 한 방 맞은 느낌. 헛웃음이 나오는 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일까. 지금 언니를 따라 자리를 옮겨 앉는 햇살 마냥 죽음은 내 뒤를 바짝 쫓아오고 있었나 보다. 차가 국도에 접어들 때쯤 언니는 퍼뜩 깨어나 창밖을 두리번거렸다. 곧장 창문을 내리고
담배를 입에 물었다. 공기부터 달라, 봉평은. 또 피우려고? 야, 이럴 때 담배라도 펴야지. 원통에서 음파 생각하면 9년 죽을 똥 살 똥 모질게 살더니 우리에게 인사도 없이 지 성깔대로 매몰차게 갔으니 그리 허망하게 갈 것을. 언니는 가슴이 부풀 만큼 연기를 깊숙이 빨아들였다가 코를 통해 내뱉고는 도로를 따라 위험하게 펼쳐진 강을 바라보며 슬픈 표정을 지었다. 그 진지함이 자꾸 코웃음을 짓게 만드는 건 왜일까? 무엇을 해도 태평해 보이고 무엇을 말해도 심각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언니. 야, 그럼 별종은 하늘도 알아보는 거요. 지가 지 스스로를 얼마나 괴롭혔을겨. 온몸에 그 망할 함덩어리가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도 모르고 날뛰던 참 징한 별종이여. 너나 나 같은 그저 좋은 게 좋은 년들하곤 종자가 달러. 은파 언니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전해 들은 건 3개월 전. 깊은 밤 평소에 일절 전화가 없던 큰 조카가 울먹이며 전화해 왔다. 내가 그 밤에 춘천으로 오빠와 달려갔었을 땐 언니는 벌써 4시간째 뇌수술 중이었다. 춘천 교육청 서기관이었던 언니는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새벽마다 시장 부인이 다니는 배드민턴 동호회에 나갔고 곧 국장급인 경립과장으로 발령이 난다며 좋아했었다. 발령이 나면 우리 형제들의 보라카이 휴가비를 내겠다고 각서까지 썼는데 수술실 안에서 사투 중이라니. 매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아이들 공부에도 억척인 그녀를 우리는 별종 중에 상별종이라 불렀다. 오죽하면 친정엄마 49제에도 도지사배 배드민턴 대회에 나간다고 빠진 냉혈한이어서 퇴근하다 골 아프다고 뒷머리 잡고 쓰러졌다는 동료 공무원들의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그렇게 여러 번의 수술을 거듭하다 언니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언니, 담배 그만 피면 안 될까? 인정머리 없는 년. 내가 오지게 달품은 이러겠나? 됐다. 담배 맛도 안 난다. 그나저나 아버지에겐 뭐라 하지? 운전을 하면서도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전 아버지 생일을 우리는 까마득히 잊었다. 은파 언니 때문에 정신없이 보내다 보니 혼자 있는 아버지를 걱정할 겨를이 없었다. 97의 아버지를 방치한 채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르겠다. 언니의 죽음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것이다. 작년 가을 둘은 늘 그래왔듯이 한바탕 전쟁을 치르곤 서로 죽어도 안 본다고 헤어졌다. 서로 다시는 보지 않겠다며 단단히 벼르는 둘을 보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다. 늘 그들은 싸우다가도 또 아무렇지도 않게 만나는 그런 사이였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기어이 엄마 장례식에서조차 서로를 피하더니 영영 만날 수 없게 되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버지에게 적어도 언니의 죽음은 알려줘야 할 것 같아 은조 언니와 나는 사무제를 지내고 곧장 아버지를 찾았다. 오빠 내외는 차마 볼 수 없다며 조카들 차에 끼어 서울로 가버렸다. 언니의 장례 절차를 두고도
조카들과 형부, 그리고 우리 쪽 주장이 팽팽히 맞섰다. 형부는 출가 외인인데 간섭하지 말라는 취지의 말을 했고, 조카들도 가세해 우리 엄마는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며 선을 그어 우리의 입을 막았다. 결국 우리 식구들은 언니를 화장의 공업묘지에 묻겠다는 형부와 조카들의 뜻에 따라야 했고, 나는 임종 직전 그들의 눈을 피해 의식도 없는 언니의 머리카락과 손발톱을 중환자실 간호사들에게 부탁해 구해왔다.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다만 엄마 무덤 옆에 묻어주고 싶었고 그걸 바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타로를 보는 사촌 언니의 신통한 점괘에 은파 언니가 복지까지 내며 관심을 보인 것이 내내 신경이 쓰였다. 사촌 언니는 집안에 줄초상이 날 거라며 매사에 조심하란다. 그날 언니는 평소 점 같은 것에 무관심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본인의 승진운에 집착하며 카드를 골라대더니 고르는 것마다 해골의 기사나 갈라를 세운 지팡이든 마법사, 철창 안에 갇힌 꽃들이 뒤집혔고 실망한 목소리로 엄마가 날 데려가면 꼭 태우지 말고 엄마 옆에 묻어줘 라고 했다. 농으로 한 말이 현실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 가끔 불길한 예감은 소름 끼치도록 정확하게 들어맞았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인생 때문에 우리는 무당의 점괘에 비싼 값을 치르는 복채를 내고 안심하는 게 아닐까. 차창 밖으로 메밀의 고장 봉평이라고 적힌 이정표가 눈에 들어왔다. 그 곁엔 어김없이 메밀꽃이 심어져 있었고 다분히 의도적으로 심어진 꽃은 어딘가 절약맞아 보였다. 너도 한 대 피울래? 언니는 좌석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넌지시 물었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내게 술은 마셔도 담배는 안 피운다는 철칙이 있었다. 언니는 곁눈질로 나를 흘깃거리더니 예의 그 잔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다. 너는 슬보를 못 고칠 거면 차라리 담배를 피워라. 이게 사람을 차분하게 만들어준다니까. 남자들한테는 빌미를 주면 안 돼, 빌미를. 집 나간 남편은 자주 나의 술버릇을 문제 삼았다. 내 술버릇이 고약해서 집에 들어오기 싫다는 핑계가 외도로 이어졌다. 지금 은저 언니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는 뜻일 게다. 늘 남자들의 바람은 여자의 문제로 치부되곤 하니까. 내겐 술만 마시면 화장실에서 칫솔을 물고 잠들거나 이불에 치약 범벅을 만드는 습관이 있었다. 술은 냉장고 각종 소스들 사이에도 김치 냉장고 사이에도 널려 있었고 남편의 귀가가 늦어질수록 빈 병들과 소주병이 늘어났다. 중독에 가까운 내가 주로 찾는 화장실. 그곳만큼 배설과 깨끗함이 공존하는 곳도 없다. 화장실에서 나는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느꼈다. 술기운에 그곳에 늘어져 잠들어 있거나 쪼그리고 앉아 나를 세우는 때가 허다했다. 치약 범벅이 된 채 깨어나는 날들이 반복되었고 남편은 그런 나를 어느 순간부터 경멸스런 눈으로 내려다봤다. 이러니까 바람을 피우는 거야. 내게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에 대한 일말의 애정이나 안타까움이라곤 찾아볼 수 없던 그 뱀처럼 차가운 눈빛은
나를 뼛속 깊이 증오하고 있었고 언젠가 내 목소리에서 쇠 긁어대는 소리가 난다며 더는 참을 수가 없다고 짐을 챙겼다. 언제부턴가 술 없는 밤이 정말 무서웠다. 밤이면 정처 없이 공원을 돌아다녔다. 등줄기에서 끊임없이 식은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우라통이 치밀어 브래지어를 할 수 없었다. 특히 엄마가 돌아가신 후 가끔 차를 몰고 자유로를 달렸고 어느 한적한 곳에 차를 세우고 그렇게 소리내어 엉엉 울고 나면 속이 후련했다. 무엇이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 것일까? 정을 붙인 이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났고 제 시간에 오는 기차처럼 정확했던 생리 주기는 자꾸만 연착하며 머지않아 폐경이 올 것임을 예고하면서 나는 젖가슴까지 내리 흐르는 물기 자욱한 땀방울들과 싸워야 했다. 남편은 나와 달리 젊은 여인을 품에 안을 수 있을 만큼 승승장구하였다. 남편 옆에서 화사하게 웃는 젊은 여인의 사진을 그가 아무렇게나 버려둔 카메라에서 발견하던 날 우연히 들여다본 내 음부는 싱싱한 그녀와 달리 오래 물을 주지 않아 시든 꽃 같았다. 두 아이는 내 술타령을 더는 들어줄 수 없다며 나를 떠났다. 아침이면 뜨지 않았으면 했던 태양이 어김없이 떠오르고 이번 생의 민낯은 이미 완전히 들통났음에도 화장으로 낯을 가리는 날들을 계속 이어나갔고 여느 날처럼 보종 속옷에 살을 구겨 넣다 보니 문득 쉰을 훌쩍 넘겼다. 조수석에 앉은 언니는 멀뚱히 앞만 바라보고 있다. 전방엔 산을 끼고 도는 구불구불한 회색 도로가 끝없이 이어졌고 나보다 먼저 이 모든 순간을 지나온 언니의 옆모습은 죽은 엄마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언니,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 있나? 바람 피운 놈이 잘못한 거지. 니는 잘못한 거 하나 없다. 열심히 산 죄밖에 없다. 아까는 내가 빌미를 줬다더니 그건 속상해서 하는 말이고 그냥 술이 안 좋단 말이지. 이제 여동생은 너 하나뿐인데 내가 약 먹었나?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 해가 악을 쓰듯 빛을 발하고 있었고 이대로 확 차를 몰아 그랜드 캐년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던 할리우드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흉내내고 싶어졌다. 야, 운전 좀 똑바로 해라. 저 강물 좀 봐라. 아주 뛰어들 기세네. 니 미쳤나?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망각의 강을 건너는 과정일까. 그리고 그것이 망각의 물인 줄도 모르고 자꾸만 떠마시게 되는 이 목마름. 내 젊음에 대한 보상도 없는 이 상실감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 것일까? 어린 시절 나는 곧잘 이유 없이 쓰러지곤 했다. 어느 여름날 오후 막연하게 동네 어귀를 걷다가 그 자리에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느꼈던 그 향기는 앞으로의 삶에 대한 막연한 암시였을까? 그런 면에서 죽은 음파 언니의 당당함은 나와 달랐다. 언니가 학교에서 1등을 빼앗겨 일주일을 꼼짝 않고 입을 쓰고 울었을 때 그 꼴을 보고 있던 나는 우리가 확실히 종이 틀린 자매라고 생각했다. 내 인생은 늘 중간짜리여서 잘난 이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없었다. 언니가 사귀던 잘생긴 서무과 직원을 버리고 학교 선생과 결혼할 땐 그 뻔뻔스러움에
형부에게 확 일러버릴까 싶기도 했다. 틈만 나면 부동산 중개사 시험을 보고 땅을 보러 다니는 언니는 어쨌거나 아버지의 지갑이기도 했다. 그래서 그녀는 나처럼 돈 걱정을 해보지도 않았고 늙으면 강남의 백화점 쇼핑을 즐기는 여인으로 살겠다는 희망을 가졌었고 늘 양지를 찾아다니던 덕에 풍요로운 미래가 보장되어 있을 거라 믿었다. 언니 삶의 가장 큰 굴곡이 죽음이라는 사실은 어찌 보면 우리 같은 어중뛰기들에겐 위안일까. 직진만 하던 언니. 왜 언니는 뒤돌아보지 않았을까? 돌아보지 않으니 후회할 일도 없었겠지만 다만 몇 개의 이정표로 기억되는 언니의 삶이란 또한 얼마나 쓸쓸한가. 멀리 찻장 밖으로 새떼가 날아간다. 그 대열이 질서정연하다. 유독 아버지에게 박하던 은파 언니는 죽을 때도 아버지를 제쳐갔다. 순하디 순한 엄마를 대신해 아버지를 다그치고 90 노인이 저지른 크고 작은 일들의 해결사 노릇을 하던 언니였다.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네니 이해하자는 맏언니나 나와 다르게 은파 언니는 아버지의 방종을 두고 보지 않았다. 두 사람의 기싸움에 있어 우리는 철저한 방관자였다. 아버지와 은파 언니의 마지막 만남은 작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니, 아버지, 보청기 하라고 준 돈을 다방년한테 주면 어떻게 해? 아버지는 듣고 싶지도 않아. 자꾸 왜 그러냐고. 보청기, 그게 잘 안 들리고 소리가 난다고. 그럼 왜 교육청까지 쫓아와서 보청기도 안 사준다고 소란을 피우냐고요. 딸을 천하의 몹쓸 년을 만들어 놓고. 아버지는 언니의 말에 짧은 대꾸를 하고는 잠자코 듣고 있다가 이내 오른쪽 눈썹을 실룩이며 언니의 말을 못 알아듣는 척했다. 언니는 오라통이 터지는지 주먹으로 제 가슴을 팍팍 내리쳤고 아버지는 그런 언니를 곁눈질로 흘겨보며 뭐라 중얼거렸다. 간간히 년 소리가 들려오는 것으로 보아 그깟 돈 몇 푼을 가지고 그러냐고 욕을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와중에도 은조 언니는 그래도 오라버지가 상남자의 모양이라며 연신 웃었고 그런 큰언니의 명치를 은파 언니는 팔꿈치로 쿡 찌른 뒤 그럼 엄마는 여자가 아니냐며 대받아쳤다. 엄마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피다 이내 발바닥을 극적거리며 틀니를 드러내며 실없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나는 안다. 아버지를 말려달라고 언니에게 전화를 건 것도 엄마였으니 아버지는 그런 엄마의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신의 앞에서 주거니 받거니 떠들어대는 자식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다. 재작년쯤부터 아버지의 귀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어 자연스레 발병한 노인성 난청이라는 게 의사의 소견이었다. 어쨌든 한번 나빠지기 시작한 귀는 점점 심해져 갔고 이제는 몇 번이고 되묻고 되물어서야 간신히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렀다. 워낙 말하기를 좋아하고 떠돌아다니기를 좋아하는 노인네니 귀가 안 들리는 게 얼마나 답답했을까. 결국 아버지는 은파 언니를 졸라 자신의 귀 좀 들리게 해달라고 협박 아닌 협박을 했고 직장까지 찾아와 졸라대는 기먹은 노인네의 행태에 형부 몰래 거금 300만 원을 고스란히 내주었다. 그러나 일주일 뒤 아버지가 다방 마담에게 홀려 300만 원을 홀랑 뺏겼다는 엄마의 제보로 우리 세 자매는 결국 한자리에 모였다. 은파 언니는 참다 못해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다.
안 되겠어. 내가 가서 돈 돌려받고 올게. 어디 빼먹을 게 없어서 기먹은 노인네 보청기 할 돈을 넘봐. 아버지는 언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여전히 날카롭게 날이 서 있는 동물적 육감으로 흘러가는 판세를 대충 읽어낸 듯 했다. 상황 파악이 된 아버지는 냉큼 자리에서 일어나 거세게 반발하며 언니를 뜯어 말리기 시작했다. 내가 좋아서 준 거라느니, 내 체면을 좀 생각해 보라느니, 일주일 뒤에 돌려받을 거라느니. 아이고, 아버지. 90 먹은 노인네가 다방 들락날락거리면 사람들이 욕해요, 욕. 딸버린 여자들이랑 뭘 어쩌려고 그래요? 가서 저희가 잘 타이를 테니까 아버지는 여기서 가만히 계세요. 알았죠? 은파 언니가 힘주어 말하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럴 바엔 차라리 자기가 직접 전화를 넣겠다며 바지 주머니로 손을 집어넣었다. 지퍼가 달아 허리띠로 간신히 고정시킨 양복 바지가 한번 출렁하더니 곧 낡은 폴더형 휴대폰이 아버지의 손에 딸려 나왔다. 아버지는 당당한 태도로 무수히도 눌러왔을 전화번호를 척척 눌러갔지만 몇 번 통화 연결음이 이어지자 이내 손을 벌벌 떨기 시작했다. 곧 휴대폰 너머로 앵앵대는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고 언니는 아버지의 휴대폰 가까이로 귀를 갖다 댔다. 척 들어도 산전수전 다 겪었을 목소리였다. 엄마에게만은 언제나 강경하고 단호하시던 아버지는 고작 핸드폰 너머의 목소리 하나에 수줍은 소년 마냥 쭈뼛대고 있었다. 엄마는 그 꼴을 더는 못 보겠는지 냉큼 고개를 돌렸다. 황마담. 통화가 계속될수록 아버지의 어깨는 점차 움츠러들었고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할 말들을 다 이해한 척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자식들의 눈치를 살피던 아버지는 잠깐만 하며 이내 방문을 닫고 나갔다. 문이 닫히자마자 엄마는 줄곧 닫고 있던 입을 열었다. 집얼은 남 못 준다고. 옛날이랑 똑같아, 저 양반은. 엄마의 말에 나와 은조 언니는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노인네라며 슬쩍 농을 던졌다. 그러자 은파 언니는 우리 둘에게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너희들 아버지에게 시집 갔던 게 18이요. 엄마는 연불처럼 운을 뗐다. 아버지는 장가든 지 얼마 되지 않아서부터 집 밖으로 나돌아다니기 시작했단다. 90의 나이에도 저리 혈기왕성한데 그땐 어땠는지. 엄마는 고개를 설레설레 저었다. 지난 60여 년의 결혼 생활 중 선명하게 기억하는 것이라곤 시어머니의 모진 시집살이와 신랑 없는 방을 지키며 들었던 개구리의 울음소리뿐이라고 넋두리를 했다. 결국 20도 채 안 된 나이에 뒷방 늙은이 취급을 받던 엄마는 아버지의 관심을 얻기 위해 무던히도 애를 썼다. 그 어린 나이에 낯선 집에서 낯선 신랑과 낯선 시어머니 사이에 껴 엄마가 느꼈을 서러움과 외로움을 떠올리자니 괜히 가슴이 뭉클했다. 가끔씩 집에 들렀던 아버지는 습관처럼 엄마를 찾았고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덥석덥석 아이를 가졌다. 어쩌면 우리를 키워냈던 건 애틋한 모정이 아니라 질긴 오기였을지도 몰랐다. 엄마는 총 7명의 아이를 임신했고 그중 아들 하나와 딸 셋을 건졌다. 그러는 동안 아버지의 관심은 엄마에게 7번 짧게 들러붙었다 떨어졌고 아들 하나로 딸 셋의 서름을 한 번에 날려버렸다. 슬픈 산수 노름이랄까. 셋을 합쳐도
하나를 이길 수 없는. 엄마는 지난 세월을 떠올리며 헛헛한 웃음을 흘렸다. 벼랑간 방문을 열고 들어온 아버지가 꼭 오줌 싼 초등학생 마냥 제 발등만 내려다보며 무어라 중얼거렸다. 황마담이 다음 달에 준디야. 아버지의 말에 방 안은 재차 시끄러워졌다. 은파 언니는 내 인연을 당장 만나고 오겠다며 문 쪽으로 걸어나갔고 그 뒤를 은조 언니가 따라붙었다. 후다닥 뜀박질을 하는 언니들과 용케 그걸 알아채 언니들을 잡으러 뜀박질하는 귀먹은 아버지를 엄마는 열린 문틈으로 불구경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나 또한 그들을 따라 은하수 다방이라는 간판이 달린 곳까지 뜀박질을 했다. 내가 다방에 들어갔을 땐 이미 은파 언니와 황마담이라는 여자가 팽팽히 대치 중이었다. 세상에 별개놈 참놈 다 붙어먹은 나 황마담이야. 니들이 떼거지로 와도 눈 하나 깜짝 안 한다 이거야. 배운 것들이 괜히 욕보지 말고 아버지 간수나 잘해 이년들아. 애비스라고 준 돈이면서 왜 이제와 참견질이야? 아이고 그래서 90노인 돈을 떼먹어요? 경찰 불러야겠네. 경찰? 그래 불러봐. 니년들이 노인네 돈이나 몇 푼 쥐어줄 줄 알았지 뭘 해줬다고 지랄이야? 연? 지금 나한테 연이라 했어요? 얘 팬네가 그래 연이지 놈이냐? 송질 같아선 쌍판대기를 확 다 긁어놔야 할 것이지만 니는 아버지 얼굴 봐서 참는 줄이나 알아. 애초에 결과가 정해진 싸움이었다.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범생이와 산전수전 다 겪은 황마담의 말싸움은 황마담은 언니의 당황한 기색을 보고는 신이 났는지 과장된 몸짓으로 위협을 해댔다. 결국 언니의 분풀이는 아버지에게로 향했다. 아이고 아버지 나 다신 아버지 얼굴 안 볼래요. 이제 나한테 돈 달라고 오지도 마세요. 은파 언니는 괜스레 욕만 잔뜩 먹고 그 길로 집을 나섰다. 그게 아버지와 언니의 마지막 대화였으니 요즘도 아버지는 서러운 눈물을 뚝뚝 흘리며 귀가 안 들린다고 쭝얼거렸다. 그러나 이제와 누구에게 보청기 이야기를 하겠는가. 은파도 없는 마당에. 우리가 봉평 집에 도착한 때는 햇살도 한풀 죽은 듯 약간의 서늘함이 들었다. 집안은 고요했다. 은주 언니는 집안에 불을 켜고 냉장고를 열어보았다. 이 노인네는 도대체 뭘 먹고 사는 거야? 도무지 사람 사는 집 같지가 않아. 걱정 마. 아버지가 어디서 굶어 죽을 위인은 아니잖아. 나는 거실 한편 엄마가 늘 앉아있던 자리에 엉덩이를 붙였다. 그 자리에 앉는 것만으로 마음이 춥다. 엄마는 이곳에 앉아 얼마나 긴 세월을 죽였을까. 그저 눈을 깜빡이고 허공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해가 지고 잠이 오고 다시 해가 뜨는 것을 지켜보면서 삶이란 얼마나 무용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금방이라도 엄마가 영문을 모르는 얼굴로 뭔 일 있나 하고 무심히 물어올 것 같았다. 생전에 내 남편에 대한 신뢰로 똘똘 뭉쳐있던 엄마는 내가 친정을 찾을 때마다 세상 사람들 다 문제 있어도 네 서방만큼은 속 안 썩일 끼다 며 애매한 웃음을 지었다. 그러면서 네가 좋다고 간 시집이니 그저 한때 바람기인가 하고 살아라잉. 너마저 이혼하면 내가 얼굴을 어찌 들겠냐 며 나를 다독였다. 이제 그런 엄마의 채취는 없어졌다. 다만
아버지와 소통하던 하얀 칠판에 밥은? 이란 두 자가 덩그머니 있었다. 은주 언니는 아버지를 찾아 다방에 가보자고 했다. 우리는 면사무소를 지나 시장으로 나왔다. 시장에서 뚱뚱 상회, 그 옛날 숨쉬는 게 불편할 정도로 거대하고 뚱뚱했던 강씨 아저씨가 금방 관 속으로 들어갈 태세로 가게 앞에 앉아있다. 어찌 저리도 왜소하고 쪼그라들어 있는지 언니는 냉큼 달려가 인사를 건넸다. 잠시 갸웃거리던 아저씨는 곧 누군지 알겠다는 듯 눈인사를 건넸다. 월규신의 큰딸? 맞아요. 얘는 저때로 태기산에서 둘째한테 업혀 다니던 캬예요, 막내.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나? 그럴 리가요. 어디 있는지 찾고 있어요. 자식들이 나타나는 건 그대게 초상이 나야 가능한 일인가 보다. 보이지도 않는 눈으로 자기보다 먼저 갈 노인네의 안부를 묻지만 짱짱한 월기 씨에 비하면 그는 11살은 더 먹어 보였다. 은조 언니는 강 씨와 인사 나누곤 활기찬 장 풍경에 기분이 좋은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죽은 엄마만큼이나 태평한 언니다. 시장은 떠들썩했다. 온갖 종류의 약초와 잡화, 먹거리가 있고 한편에는 그동안 길렀던 닭, 강아지를 내다 팔려는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있었다. 강아지의 맑고 큰 두 눈과 할머니의 두 눈이 닮아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한참 웃었다. 멀리 산골에 저녁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봉평시내 여기저기에 새빵살이를 시켰다. 남의 집 새빵살이에도 은파 언니는 전교 1등을 도맡아 있더랬다. 누가 뭐래도 언니는 우리 집의 실질적인 마주였고 자랑이었다. 언니가 강릉여고에 붙었을 땐 온 마을에 잔치가 열렸다. 내가 시험에 붙은 것 마냥 신이나 뛰어다니던 시장통. 멀리 시장의 뒷골목에서 나는 보았다. 숨바꼭질에 정신 팔려 날이 다 저물어 가는지도 모르던 어린 나에 나풀거리던 머리카락을. 우리가 골목 어귀 허름이 자리 잡은 은하수 다방에 들어섰을 때 마침 빨강 레이스가 달린 원피스를 입은 다방 여자가 문을 나서고 있었다. 월규 할아버지 보셨나요? 라는 물음에 여자는 당연하다는 듯 눈인사를 건네며 문을 잡아주었다. 여자는 좋기 50살은 되어 보였다. 다방 중앙에 버젓이 자리 잡은 아버지가 보였다. 들리지 않는 귀를 아가씨 뺨에 갖다 대고 열심히 듣는 척을 하며 손으로 슬쩍슬쩍 어깨선을 훔쳤다. 아이고 참, 아무리 나이 먹어도 변함이 없네. 은파 언니의 빈 자리를 은주 언니가 메우려는 듯 심기 불편한 눈빛으로 다방 아가씨를 쏘아보았다. 그때 우리를 본 아버지의 눈빛이 휙 변했다. 웬일이여, 니들이. 웬일은요, 아버지 보려고 왔죠. 일 없어. 여기 가신 애들이 니들보다 낫다. 음파, 고녀는 아직도 안 온다든. 모진년 소갈머리하고는 애비 죽으면 나타내려나. 에휴, 모진년. 돈 몇 푼에 애비를 동네 챙피 다 시키고 지가 못나 짝으로. 김양아, 이 동네에서 자식 새끼 서울로 유학 보낸 건 내밖에 없을 끼다. 있던 재산 다 팔아 고년 공부시켰더니 오늘날 지가 강원도 학교 살림을 주무르는 격리과장이 됐는데 그깟 돈 몇 푼 때문에
삐쳐서 나타나질 않으니 매일 쌍화탕 타주는 네가 낫다. 아이고, 할배는 또 둘째 딸 자랑이네. 멀찍이서 듣고 있던 황마담이 대화에 끼어들었다. 나한테 모질게 하던 잘난 년은 안 나타났네. 그의 아버지는 귀가 안 들리는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입맛을 다셨다. 그 모습을 가만 보고 있던 은주 언니가 결심한 듯 크게 소리쳤다. 아버지, 은파가 죽었어요. 언니 말에 아버지의 눌러쓴 낡은 모자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고개를 숙인 아버지를 차마 볼 수 없어서 등을 돌리고 서서 눈물을 훔쳤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목소리를 피하고 싶었다. 자는 또 뭘 하냐? 김양아, 네가 통역 좀 해라. 은주 언니가 손짓 발짓까지 해가며 은파 언니 소식을 전했으나 아버지는 눈만 끔뻑거렸다. 은파가 어디 먼 데 갔다고? 은주 언니의 말에 황마담도 아가씨도 침묵이었지만 아버지는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자꾸 김양을 보며 되물었다. 누구도 선뜻 나설 수 없는 안타까운 광경에 황마담은 이내 이마를 짚으며 곡소리를 냈다. 아이고, 아버지는 어쩌라고. 눈만 뜨면 둘째 딸 자랑인데. 아이고, 우리 아버지 어쩌나. 저 노인네 불쌍해서 어쩌나. 내 못 산다. 우리 할배 쓰러질 낀데. 아이고. 다방이 점차 상갓집 분위기로 바뀌자 나는 얼른 언니를 재촉해 해지기 전 엄마 산소에 가자고 했다. 아버지는 주변 눈치를 살피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따라 다방을 나섰다. 나는 근처 슈퍼에서 소주 2병과 대구포를 사들고 운전석에 올랐다. 아버지의 코란도 승용차는 벌써 우리를 앞질러 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90을 훌쩍 넘긴 노인네의 운전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었다. 차와 함께한 세월이 반평생인지라 차를 뺏는 건 곧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았다. 아버지의 검은색 코란도가 쌩하니 달린다. 운전석 쪽 창문은 어지간한 위치에 걸려 올라가지도 내려가지도 않았다. 아버지는 그 창문에 왼팔을 얹고 한 손으로 운전대를 잡은 채 언제나 30km의 속도로 달렸다. 아버지의 코란도를 따라 나와 언니가 탄 차, 관광객들이 타고 온 외지차들이 줄을 이어 달렸다. 뒤에서 본 아버지의 모습은 어딘지 힘이 없어 보였다. 나도 창문을 열고 팔을 걸치고 운전했다. 엄마에게 가는 길이 왜 이리도 멀게 느껴지는 걸까? 붉은 구름의 대열이 서쪽으로 몰려가며 꿈속처럼 황혼이 지고 있었다. 서녁 하늘이 붉게 물들자 옆에 있던 언니의 뺨도 유난히 붉어 보였다. 마치 앞에서 달리고 있는 아버지의 자동차 연통에서 요동치는 거대한 열기가 나와 구름이 되고 황혼이 되어 아버지가 하늘을 향해 운전을 하는 것 같았다. 작년 늦가을 담관암을 진단받고 엄마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한 달을 사시고 돌아가셨다. 그 병실에 일주일간 은파 언니가 휴가를 내고 딱 달라붙어 있었다. 그 일주일간 둘은 무슨 비밀이라도 가진 것처럼 밤낮 없이 소곤되었다.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자 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임종을 보러 오라는 정갈에도 언니는 엄마와 나 사이에는 다 약속이 있었다며
돌아가시면 연락하라고 모질게 했다. 일주일간 엄마와 인사를 다 해두었다 해도 사람 마음이 그러기 쉽지 않은데 흔들림이 없었다. 49제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리고는 얼마 후 본인도 혼수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장 좋아하는 사람을 데려간다고 하더니 엄마가 이번에도 음파 언니를 선택한 모양이었다. 엄마가 죽고 충격을 받은 아버지가 얼마 안 가 죽을 거라 여겼던 우리들의 예상과 달리 아버지는 아침마다 20리길에 엄마 산소가 있는 태기산 중턱까지 꽃을 갖다 놓으며 꿋꿋하게 살고 있었다. 다방과 엄마의 산소를 번갈아 가며 내게 태기산은 보이지 않는 어떤 결계가 쳐진 것 같았다. 벗어날 수 없는,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발버둥 칠수록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곳이었다. 옛날 태기산 자락 화전민 마을에 시집온 엄마는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서 음파 언니와 오빠 그리고 늦게 얻은 나를 데리고 살았다. 우리는 늘 한데 모여 아버지를 기다려야 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준 것은 목숨 하나뿐이었다. 엄마는 절대로 남자에게 기대지 말고 전문 직업을 가지라고 했다. 나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강박관념 속에 살았다. 그 때문이었을까? 남편은 나의 고집과 일에 대한 집착에 넌덜머리가 난다고 했었다. 내가 남편에게 의지해서 살았다면 그는 나를 떠나지 않았을까? 그땐 또 다른 핑계가 생기겠지. 반딧불이 소란하던 여름밤과 지붕까지 눈이 내리쌓였던 긴 겨울밤을 아버지를 기다리며 우린 살아야 했다. 어쩌다 길을 잃거나 도피한 사람들이 찾아오던 태기산. 그 산을 벗어나는 게 내 유일한 꿈 같은 것이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엄마는 늘 이혼을 꿈꾸고 탈출을 시도했던 어린 자식들과 그토록 벗어나려 한 그곳에 아직도 묻혀 있다. 그곳에서 이제 우리를 기다리는 걸까? 제일 먼저 음파 언니를 불렀을까? 그래, 내가 언니의 머리카락만이라도 가져온 건 엄마의 보이지 않는 의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혼자 있기 싫었던 엄마의 영혼이 나를 행동케 한 것일 테다. 엄마는 그곳에서 두 팔을 벌려 음파를 안으려 한다. 태기산을 뒤로 하고 남양을 향해 팔을 벌린 것처럼 마지막 햇살을 맞으며 엄마의 무덤이 자리 잡고 있었다. 네 애미가 오랜만에 심심치 않겠네. 아이고, 내 정신 좀 봐라. 산소에 조화를 사와야 하는데 꽃이 잘 시들어. 태기산 꽃은 이쁘지가 않아. 차라리 조화가 예쁘더라고. 아주 얼마나 감쪽같이 진짜 같은지. 그리고 내가 면사무소에 가서 네 엄마 산소까지 시멘트 쳐달라고 한 달을 졸라서 엊그제 공사가 끝났어. 참 좋은 세상이요. 나라에서 이렇게 산길을 고속도로로 만들어 불고. 아버지는 산소에 도착하자마자 두서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얼마나 말을 하고 싶었을까. 아버지가 오늘따라 좀 심하게 말이 많았다. 여기 요 자리가 내 자리여. 꼭 합장해줘. 엄마가 싫다 할 텐데요. 에이그, 저 세상에선 잘해줄 거구먼. 웬 놈의 풀이 이리도 잘 자라는지. 어여여 절들해라. 아버지가
맨손으로 풀들을 쥐어뜯었다. 푸른 힘줄이 툭 붉어졌다 수그러들었다. 나는 가져간 호미로 엄마 산수 앞 묘지석 옆에 땅을 팠다. 뭐여, 보석이라도 묻는겨? 좋은 거. 나는 차마 언니의 머리카락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아버지는 혼자 중얼거리더니 곧 돗자리에 올라앉았다. 술 한 잔 주라. 가득 따라. 아니, 아버지 술 안 드시잖아요. 웬일이에요? 은조 언니의 물음에 아버지는 대꾸도 않고 한 잔을 단숨에 비웠다. 한 잔 더. 막내 술 잘하지? 니도 한 잔 받아라. 아버지, 저 술 먹고 데모한다고 신발장 날린 거 기억나요? 내 농담에 헛웃음을 짓던 아버지는 곧 웃음을 거두었다. 그러더니 한참 제 미간을 매만지다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렸다. 그 광경을 본 언니와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렸다. 나뭇가지에 앉아있던 새가 고개를 갸우뚱하다 공중으로 치솟았다. 나뭇잎의 흔들림이 옆으로 번져가며 웅성거리는 소리를 냈다. 모든 것을 알아챈 숲이 소란해지는 동안 아버지의 왜소한 어깨가 위아래로 들썩거렸다. 은조 언니는 말없이 아버지의 빈 잔에 술을 따랐다. 아버지는 가장 아끼던 피부치의 죽음을 온몸으로 견뎠다. 그래, 둘째 어디다 묻었나? 아버지가 오랜 침묵을 깨고 입을 열었다. 음파, 화장했어요. 화장을 했다고? 니들은 뭐 했냐? 여기로 데려오지. 형부와 애들이 화장한다고 해서 여기 음파 머리카락만이라도 챙겨왔어요. 아버지는 보석함을 열어 한동안 말없이 바라만 보더니 굵은 눈물을 흘렸다. 황혼의 눈물은 핏물같이 선연했다. 그리고는 미처 파담한 구덩이를 맨손으로 파더니 조용히 내려놓았다. 음파가 다녀갔었다. 한밤중에. 나는 그 밤이 꿈인 줄 알았어. 꿈결 같았어. 와서는 자는 나를 한참 바라보더니 눈물만 흘리고 되돌아가더라고. 나는 꿈인 줄 알고 깨서는 한참을 앉아 있었는데 텔레비전 위에 이게 있더라고. 뭔데요? 보청기. 나 니들 이야기 들려. 듣고 싶지 않았는데 확실하게 잘 들려. 그런데 뭐라 말할 수 없었다. 그럼 음파가 병을 알고 있었네요. 몰라. 도시 속을 알지 못할 놈이니. 아주 애비를 천하의 몹쓸 놈으로 만든 모진 것이요. 내가 서울로 음파 보낸 것도 공부시키려던 게 아니라 식모살이 보냈던 거요. 내가 죄 받을 일을 했지. 요즘 하루하루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는 보석함을 안고 쓰러지면서 울었다. 식모살이에 손이 다 얼어터진 걸 네 애미가 죽는다 해서 데려왔지. 그것이 지 애미 걱정할까봐 교복 빌려 입고 사진 찍어 보낸 걸 알아내서 네 애미가 데려온겨. 평생 이 말 누구에게 하면 죽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놔서
아무에게도 말 못했어. 고년이 마지막으로 내게 벌을 주는겨. 자식 새끼 먼저 보내고 한 많은 인생 모질게 살아보라고. 내가 미친놈이여. 태양이 힘겹게 서녁 하늘로 넘어가고 있었다. 아버지의 붉은 눈처럼 묘지가 황혼에 물들어 처참하게 보였다. 연거푸 마신 술 때문인지 아버지는 웃는 듯도 우는 듯도 한 표정으로 끊임없이 앓는 소리를 냈다. 에고, 에고. 그러고는 술 기운인지 이내 자리에 누워버렸다. 나 또한 종이컵에 가득 따라 마신 소주 탓인지 얼굴이 붉어지고 열이 올랐다. 언니의 머리 위에 흰색 리본이 붉은색으로 보이더니 나비가 되어 황혼을 맞으며 날아오르는 듯했다. 에고, 나도 모르겠다. 나도 아버지 옆에 누워버렸다. 그러자 저 멀리서 엄마가 달의 보따리를 굴리며 산을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 너머로 곱사등이처럼 힘겹게 걸어오는 은파 언니가. 은파 언니의 등에 업혀 안흥동 젖대로 가요 하며 끊임없이 조잘거리는 내가 보였다. 나비는 이제 붉은 저녁해를 배경으로 우리 뒤를 바싹 따라붙었다. 태기사는 모든 결계를 풀고 봉인을 해제하려는 듯 불타고 나비가 날아다닌다. 멀리 남향으로 마지막 햇살이 찾아들었다. 네, 김찬숙 작가님의 단편소설 남향 낭독을 마쳤습니다. 이 시간도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책방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